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중에서 등산에서의 인간의 도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제가 스포츠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들은 굉장히 상징성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브랜드인 나이키는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니케라는 말이 영어식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나이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니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신으면 또는 나이키를 입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게 나이키의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라토너들이 많이 신고 있는 신발이 일본 브랜드인 아식스입니다. 아식스는 또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그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얘기했던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이 싹튼다라는 의미, 그것을 라틴어로 표현을 해서 라틴어 이니셜을 합성해 놓은 게 아식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식스는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이 싹튼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브랜드 중에 아디다스가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뭐 다른 견해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디다스는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꾼다. 뭐 이런 의미.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그러니까 아디다스를 입거나 또는 아디다스를 신으면 온종일 나는 그 스포츠를 꿈꾼다, 스포츠에 몰입한다, 몰두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소년들이 즐겨 입는 노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노스페이스는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노스페이스는 그 알프스 산맥의 3대 북벽을 칭합니다. 노스라는 것은 북쪽이고 페이스는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맥의 3대 북벽을 칭하는 건데요. 그게 알프스 산맥의 세 번째 봉우리인 마테홀은, 다섯 번째 봉우리 아이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봉우리 고랑드 조라스, 이 세 개의 봉우리의 북쪽 벽은 수직 절벽, 수직 암벽, 수직 빙벽에 가깝기 때문에 인간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도전에 거듭했는데 계속 사상자가 많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인간이 도전에 성공해서 그 알프스 3대 북벽을 즉 정상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노스페이스는 알프스 산맥의 여러 봉우리 중에 가장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가 그 세 개 봉우리, 마테올은, 아이거, 랑드 조라스 세 개 봉우리인데요. 그 봉우리가 아무리 험난하고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였다고는 하지만은 인간이 계속 도전을 거듭한 결과 인간이 정상 정복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노스페이스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인데요. 도전의 상징이다. 도전에서 성취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그 노스페이스 브랜드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스포츠는 그 도전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림픽 기록이든 여타 다른 기록이든 간에 계속 기록 경신이 중요하고 그 기록 경신을 위해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전하는 그런 그 탐험 정신 내지 도전 정신은 굉장히 인간의 숭고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년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72회 완주하고 자전거 타기도 굉장히 장거리 200km 정도씩
논스톱으로 질주하고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마라톤이나 자전거 얘기가 아니라 등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등산은 뭐 그러기에 과격한 뭐 운동도 아니고 또 그러기에 하기 어려운 운동도 아니다 보니까 중년층에서 많이 등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등산의 역사, 또 등산에서의 인간의 도전과 성취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등산하면은 세계 최고봉인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인데요. 그 봉우리를 포함해서 히말라야 산맥에는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기존에는 그 14개 봉우리에 위성봉으로 간주했었는데 2000년대 후반 들어서 그 14개 봉우리와 별도의 독립된 봉우리로 인정해준 봉우리가 2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요. 2개가 플러스 돼서 히말라야 8,000m급 16자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우리들을 인류 최초로 거기 14자를 완등했던 사람이 누군지, 또 16자를 완등한 사람이 누군지, 또 장애인 중에는 누가 거기를 이제 오르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강좌고요. 두 번째 강좌는 세계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한 사람이 최초로는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누가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장애인 중에서는 세계 7대륙 최초 완등하신 분이 누군지, 그런 파트를 말씀드리는, 즉 7대륙 최고봉 완등 파트는 이제 두 번째 강좌에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강좌는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분이 누군지, 그 인류 최초,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분이 누군지, 또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는 게 또 뭘 의미하는지, 그런 파트하고, 또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걸 누가 세계 최연소로 했는지, 그런 파트를 말씀드리는 분야가 이제 세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강좌는 히말라야 8,000m급 14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달에 집필에서 출간한 책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인데요. 여기에는 4개의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1, 2, 3, 4편 4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입니다. 그래서 그 1편의 제목을 이 책의 제목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제목을 보시면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듯이 과거에는 1786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입니다. 1786년 그 전에는 산을 오른다라는 것은 정말 경외의 대상, 신성시대에는 그런 높은 고산 줄령들은 정말 인간이 오르기 어렵다라고 한계를 그어버리고 저기는 정말 신들이 사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오르는 것은 무모하다. 또 올라갔다가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의 대상 내지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786년에 이제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은 이제 해발 4,807m인데요. 거기를 1786년에 최초에 이제 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른 그 시점부터를 근대 등산 역사의 시작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함부로 산을 오르지 않았었던 거고, 오른다 할지라도 그 산 기슭이나 산 중턱까지만 오르면서 땔감을 구하는 그런 그 전통적인 목적 때문에 산에 오른 거지, 일종의 스포츠의 대상으로, 도전의 대상으로, 탐험의 대상으로 산에 오른 것은 1786년 알프스 산맥의 몽블랑 해발 4,807m를 오른 게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786년 몽블랑 등정을 근대 등산의 발원이라고, 그 시작이라고 이제 제가 부제목을 땄는데요. 이 책의 표지 사진이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0년 10월 달에 알프스 최고봉을 조망할 수 있는, 몽블랑을 조망할 수 있는 프랑스의 에기드미드 전망대 해발 3,842m, 프랑스 에기드미드 전망대에서 알프스의 몽블랑 쪽을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이 책의 표지 사진으로 제가 채택을 했는데요. 여하튼 근대 등산의 역사가 그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알프스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이제 동양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봉이 어디냐? 그게 바로 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게 있고, 그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도 최고봉은 지구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고봉은 에베레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제1봉이 이제 에베레스트입니다. 해발 8,848m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세계, 그래서 기존에는 알프스의 그 몽블랑의 최초의 도전에서 이제 성공한 게 1786년이고, 그 이후에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려서 세계 최고봉이 어디냐 그걸 찾다 보니까 에베레스트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에베레스트 등정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에베레스트를 세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은 1953년입니다. 우리 한국전쟁 당시였던 1953년에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그 세르파인 텐징 노르가이가 함께 세계 최초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해발 8,848m를 오르게 됐는데요. 그 힐러리 경은 그 영국 탐험대의 일원으로 이제 참가를 해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1953년에 완등을 이제 오르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세계 제1봉이고요. 그래서 히말라야 14좌 플러스 2자 총 16자 중에 주요 봉우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봉우리가 어디냐? K2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포츠 브랜드 중에 K2도 있는데요. K2는 그 카라카람 산맥의 이니셜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옆에 있는 카라코람 산맥이 있습니다. 카라코람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 옆에 있는데,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히말라야 그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히말라야 범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K2는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봉우리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다 해서 세컨드 할 때 2입니다. 2. 그래서 카라코람 산맥 할 때 K에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라 해서 2입니다. 그래서 K2라는 명칭이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이제 4위 봉우리는 이제 로체라고 합니다. 로체 원정대라고, 과거에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로체 원정대로 거기에 가서 뭐 정상까지 간 건 아니고 산 중턱까지 오른 게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로체, 이게 세계 4위 봉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9위, 9번째로 높은 봉우리가 난가 파르바트입니다. 난가 파르바트. 이건 이제 이것과 좀 관련이 있어서 좀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난가 파르바트는 어떤 거 관련이 되냐면, 그 히말라야, 아까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아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대 북벽이 마테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인데 그 중에 아이거를 세계 최초로 오른 사람이 1938년입니다. 1938년에 오스트리아의 하이니 하러라는 사람이 1938년에 아이거를 세계 최초로 올랐는데요. 그게 이제 해발 3,970m 고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를 세계 최초에 올랐다라는 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즉 이듬해인 1939년에 독일의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 선발이 됩니다. 세계 9위봉인 난가 파르바트의 독일이 원정대를 파견하는데 그 아이거 세계 최초 등정자인 하이니 하러, 즉 오스트리아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난가 파르바트에 오르게 되는데요. 등정에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파키스탄 쪽에서 내려와서 인도 북부 쪽으로 가는데 때마침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한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되고 그 독일과 영국은 서로 이제 적대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인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에 영국군이 있었고 그래서 그 독일 원정대들이 영국군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이니 하르라는 사람도 영국군 수용소에 한 5년 정도 갇혀 있다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1944년에 히말라야를 이제 넘어가지고 중국의 티벳 지역으로 티벳의 라싸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 됩니다.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런 스승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7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7년간 머무르다, 즉 1944년부터 1951년까지 7년 머무르다가 다시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가지고 티벳에서의 7년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명의 영화가 1997년에 개봉이 됩니다. 주연이 이제 브래드 피트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브래드 피트가 연기를 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난가 파르바트 대원이었던 하이니 하르라는 사람, 아이거를 세계 최초로 등정했던 인물인데요. 그게 이제 난가 파르바트와 관련된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원 제목은 Seven Years in Tibet 이라는 제목이고 1997년에 브래드 피트 주연으로 개봉이 됐던 이제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게 세계 9위봉으로서 난가 파르바트에 관한 이제 말씀이었고요. 세계 12봉은 이제 안나푸르나입니다. 안나푸르나는 굉장히 한국인 등반가들과는 악연이 깊은 곳입니다. 굉장히 거기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이 됐고 그 등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이 세계 12봉인 안나푸르나입니다. 안나푸르나는 누가 세계 최초로 거기에 등정을 했냐? 아까 말씀드릴 때 세계 1위봉인 에베레스트는 1953년에 에드먼드 힐러리와 세르파인 텐징 노르가이가 세계 최초로 등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안나푸르나는 그보다 3년이 앞선 1950년에 프랑스 등반가들이 세계 최초로 무산소,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지 않고 거기에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950년인데 에베레스트는 세계 1위봉으로 8,848m인데 안나푸르나는 해발 8,091m입니다. 에베레스트보다 한 800m 정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세계 12봉입니다. 근데 그 안나푸르나에 프랑스인들이 세계 최초로 1950년에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히말라야에 있는 8,000m급
14좌, 지금은 16자도 인정해주는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히말라야 14자입니다. 8,000m급의 14좌에 오른 인류 최초의 성공 등정 케이스라고 합니다. 1950년에 프랑스인들이 안나푸르나에 해발 8,091m 안나푸르나에 오른 게 인간이 8,000m급 산에 오른 등정에 성공한 세계 최초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안나푸르나와 관련이 되는데요. 안나푸르나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이제 한국인과 어떤 좀 악연이 있냐면, 우리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분이 고 박영석 대장님이신데요. 그분은 이제 제가 제 3강좌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는 건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해야 하고, 그 다음에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해야 되고 3극점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3극점은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이 세 군데 지점을 도달한 경우, 그래서 총 세 가지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7대륙 최고봉 완등, 3극점 도달 이 세 가지를 다 했을 경우에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데요. 인류 최초로 하신 분이 이 책의 제목 부제목으로 나온 것처럼 인류 최초로 하신 분이 고 박영석 대장님이신데, 이분이 2005년도에 이걸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는데요. 이분이 그 이후로도 계속 도전 정신을 발휘하셔가지고 2009년도에는 다시 에베레스트에 가셔가지고 코리안 루트를 개척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바로 안나푸르나에 가셔가지고 또 코리안 루트를 개척을 하시다가 해발 6,500m 지점에서 실종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실종 처리 상태이신데요. 그래서 우리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 한국인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셨던 고 박영석 대장님, 그분께서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가셨다가 해발 6,500 고지에서 실종되신 데가 안나푸르나니까 한국인과 좀 악연이 있는 곳이고요. 또 여기에서 한국인 등반가들 중에 8명이 여기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안나푸르나의 해발 8,091m 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베레스트, 세계 1위 봉인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대한민국인 최초로 등정하신 분은 1977년도에 제주도 출신의 고상돈 대원이신데요. 이 여성은 누구시냐면 지현옥 대장이십니다. 이분은 1993년도에 한국인 여성으로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로부터 6년 후인 1999년에 지금 살아계시는 그 엄홍길 대장님과 함께 안나푸르나에 도전을 하셨는데, 도전에 등정에 성공하시고 하산하시다 그분은 실종이 되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홍길 대장님은 사전 5기로 도전에 성공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인류 최초의 히말라야 16자 완등이라는 위협을 달성하신 분이신데요. 하여튼 1999년에 고 지현옥 그 여성 대장님과 엄홍길 대장님이 거기에 이제 오르셨다가 지현옥 대장께서는 그 실종이 되셨다. 그래서 또 우리 한국인과 좀 악연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고요. 그 두 분, 엄 대장님과 지 대장님께서 그 99년도에 등정하셨던 모습은 MBC 스페셜에도 방영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거기가 안나푸르나입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인 8명이나 사망하실 정도로 굉장히 좀 슬픈 그런 봉우리, 세계 12봉, 해발 8,091m 고지입니다. 그 정도가 이제 히말라야 14자 중에 주요 봉우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후반에부터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다라는 게 이제 히말라야 16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의 14자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두 자를 합하면은 이제 16자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그 14자의 위성 봉우리에 불과 부속 봉우리로 봐가지고 독립 봉우리로 안 봤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독립 봉우리로 인정해 주는 게 이제 두 개 봉우리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로체샤르라는 게 있습니다. 로체샤르, 로체사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히말라야 이제 16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존의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인류 최초로 등정하신 분은 누구냐? 1986년에 독일계로서 이탈리아 산악인인 독일계로서 이탈리아 산악인인 라인홀트 메스너입니다. 라인홀트 메스너. 독일계로서 이탈리아 산악인인 라인홀트 메스너. 이분이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완등을 했습니다. 그게 1986년입니다. 그 14개 봉우리를 인류 최초로 완등, 완전히 네 14개 봉우리를 다 등정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라인홀트 메스너는 그보다 8년 앞선 1978년에 에베레스트를 무산소로 세계 최초로 등정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1953년에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올랐던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세르파인 텐징 노르가이는 산소통을 착용한 상태에서 올랐습니다. 1953년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1978년에 그 라인홀트 메스너가 그 에베레스트에 오른 기록은 산소통을 착용하지 않고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오른 사람입니다. 1978년에. 그런데 그 라인홀트 메스너 혼자 오른 게 아니라 또 오스트리아 산악인인 페터 하벨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터 하벨러라는 사람과 같이 1978년에 산소기를 착용하지 않고 에베레스트를 인류 최초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나푸르나는 산소통을 착용하지 않고 최초로 오른 분은 이제 1950년에 프랑스인들이라고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여하튼 1986년에 히말라야 14자 세계 최초 완등자인 라인홀트 메스너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자, 거기에 14자의 두 자를 합한 16자는 세계 최초로 오르신 분이 바로 그 유명하신 아까 말씀드린 엄홍길 대장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엄홍길 대장님 현재 생존해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2007년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2007년에 히말라야 16자를 세계 최초로 완등하신 분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제가 히말라야 14자 플러스 2자 총 16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들으셔서 이제 좀 느끼셨겠습니다만은 계속 도전을 거듭해서 결국은 그 어렵다라는 히말라야 8000m급들 14자 또 더 나아가서 16자를 완등하신 그런 분들이 배출이 되셨고요. 우리나라 엄홍길 대장님은 인류 최초의 히말라야 16자 완등을 2007년에 달성하신 그 대단하신 분입니다. 1강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좀 이따 2강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감사합니다.